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카도 모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느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국, 밀과 천, 그렇죠? 밀을 수평축에, 천을 수직축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을 했어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생산의 비율, 그렇죠? 한계 생산의 비율. 그 다음에 한계 생산의 비율과 기회비용, 수평축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회비용, 밀의 기회비용과 같다. 그 다음에 밀의 기회비용은 밀의 상대 가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비교 우위를 뭘로 판단을 했어요? 기회비용. 그렇죠? 기회비용을 구해서 비교 우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비교 우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상대 가격. 그렇죠? 상대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판별할 수 있다. 기회비용은 상대 가격과 같으니까. 그렇죠? 상대 가격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상대 가격을 이용해서 어느 한 국가의 무역 패턴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어느 한 국가의 비무역 상대 가격, 그렇죠? 무역하기 이전의 상대 가격이 무역 패턴, 비교 우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방금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비무역 상대 가격을 이용해서 어느 나라가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국 밀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왜? PPF의 기울기. 그렇죠? PPF의 기울기 이퀄 밀의 상대 가격. 외국은 스타를 써야겠죠? 스타. 얼마? 1이었습니다. 그렇죠? 1이었습니다. 이 비무역 상대 가격이 국제무역을 발생시킨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도 야, 우리가 파는 가격보다 다른 데 가서 팔면 상대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그 상품을 가서 팔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찾아냈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분자분모를 뒤집었네요. 외국의 천 상대 가격 어떻게요? 분자분모를 이걸 업사이드 다운 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이 똑같고 자국의 천 상대 가격은 2가 되겠죠. PW분의 PC는 2가 되겠죠. 자, 외국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국에서는 천 상대 가격이 1인데 외국에서는 천 상대 가격이 1인데 자국에서는 2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쪽이 천의 상대 가격이 높네? 천을 수출하면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천을 자국으로 수출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기회비용 테이블을 작성했고 거기에서 외국의 천의 상대 가격이 낮았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은 천의 비교 우위가 있어서 천을 수출할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자국은 어떻게 돼요? 자국은 밀의 상대 가격이 자국에서는 2분의 1이었는데 외국에서는 1이었습니다. 자국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밀의 상대 가격이 외국이 더 높구나. 밀을 수출하는 게 이익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은 비무역 상대 가격을 이용해서 무역 패턴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무역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양 국가들이 무역하기 이전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지금부터는 이개 국가가 무역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 가정이 P W PC가 2분의 1이었고 PW 스타 PC 스타가 1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국은 밀을 수출한다고 그랬어요. 밀을 수출할 것이다. 이건 비무역 상대가격이 2분의 1, 1인데 자국 입장에서는 외국의 밀의 상대가격이 1이니까 2분의 1보다 높으니까 밀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밀을 수출하게 돼. 자국 내에서 밀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겠죠. 그렇죠? 외국에 수출했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밀이 들어옵니다. 이 밀의 상대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자국은 밀을 언제까지 외국으로 밀을 수출해요? 이 가격이 비슷해질 때까지, 똑같아질 때까지. 그렇죠? 2분의 1 상승하고 1이 하락합니다. 언제까지? 이 2분의 1과 1의 어떤 가격으로 양 국가의 밀의 상대 가격이 수렴할 때, 다른 말로 말해서 세계 가격이, 국제 가격이 2분의 1과 1의 어떤 가격으로 수렴할 때까지 수출하고 외국은 수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우리는 이 사이 가격을 3분의 2라고 가정을 합니다. 3분의 2라고. 왜 그렇습니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 분명한 것은 2분의 1과 1 사이의 어떤 가격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비무역 밀의 상대 가격이 자국에서는 2분의 1, 외국에서는 1이므로 양 국가가 무역을 할 경우 국제 가격, 세계의 상대 가격은 두 개의 숫자 사이 어떤 가격으로 수렴할 것이다. 여기서는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양 국가의 비무역 상대 가격 2분의 1과 외국에서는 1이었습니다. 이 상대 가격이 균형 가격, 세계 가격 3분의 2로 바뀜에 따라 자국과 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국과 외국이 무역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그걸 살펴볼 것이다. 국제 무역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겠다. 이야기죠. 자, 우선 자국에서의 생산과 소비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국은 무역을 하기 이전에 상대 가격이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 이게 3분의 2로. 그렇죠? 상승을 했다는 거죠. 밀의 상대 가격이 상승을 하면 자국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우선 양 산업에서의 임금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자가 밀 산업에서의 임금. 그렇죠? 밀 산업에서의 임금. 분모는 천 산업에서의 임금. 그렇죠? 임금의 비율을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PC분의 PW는 아까 2분의 1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3분의 2로. 그렇죠? 3분의 2. 그 다음에 MPLW, MPLC는 그대로 불변이니까 2, 4. 계산해 보니까 6분의 8입니다. 이건 1보다 큽니다. 그렇죠? 1보다 크다는 것은 밀 산업에서의 임금이 천 산업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된다. 그렇죠?
밀산업에서의 임금이 천산업에서의 임금보다 더 높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국에서는 처음에는 무역을 안 했을 때는 밀의 상대 가격이 3분의 2였어요. 그런데 국제무역을 하니까 외국으로 3분의 2에 수출할 수 있게 되네요. 자국의 밀산업에서의 이익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혜택도 많아질 거고 임금도 높여질 수 있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이제 천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밀산업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임금 더 많이 주니까요.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밀의 상대 가격이 높으니까 자국 밀산업에서는 이익이 많아질 거고, 그럼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고, 밀산업 노동자에게. 천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밀산업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에서는 결국은 천은 생산되지 않고 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 한번 천천히 봅시다.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다시 밀, 수평, 천, 수지, 그 다음에 모든 노동자가 밀산업에 투입되었을 때 밀 100피셜, 천산업에 투입되었을 때 1050. 그렇죠? 비무역을 할 경우 생산 가능 곡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생산 가능 곡선 하에서 자국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A점이라고 우선 가정을 하나. 어떤 중앙에 있는 점을 우리가 그냥 가정할 뿐이다. 그래서 50, 25만큼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죠? 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 자, 이제 무역을 합니다. 근데 수출을 어떻게 해요?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에 수출을 하게 되니까 이 산업에서 이익이 많아질 것이다. 밀산업으로 다 가자. 어떻게 해요? 자국은 이 점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했는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움직여버립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움직여요. 결국 자국의 무역 이후 생산점은 B가 되어버립니다. 자국의 무역 이후에 국제무역 이후의 생산점은 B가 되어버려요. B점의 의미, 밀만 100부셜 생산하고 천은 제로. 그렇죠? 무역을 하면 자국에서는 밀만 100부셜, 천 제로. 그러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국 사람들은 밥만 먹어요? 천이 있어야지 옷을 만들어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국이 밀을 예전보다 많이 생산하겠죠. 노동자들이 밀산업으로 와버렸으니까. 자, 새로운 국제가격 3분의 2에 밀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환을 합니다. 천과. 그렇죠? 자, 비무역 상대가격선, 이거 2분의 1이었죠. 3분의 2는 이것보다 급하게 그려지겠죠. 100부셜을 밀을 들고 국제시장에 가서 천과 교환합니다. 그런데 교환 비율이 3분의 2입니다. 2분의 1보다는 급합니다. 그렇죠? 더 급하게. 자, 교환해 갑니다. 계속 밀을 주고 천을 더, 그렇죠? 밀을 주고 천을 더 많이 얻습니다. 이쪽으로 왼쪽 좌상향으로 간다는 것은 밀은 줄어들고 천은 많아진다는 거죠. 자, 갑니다. 어디에서 딱 멈춰요? 이 C점에서 딱 멈춰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교환을 멈췄을 때 자국의 효용이 극대화되니까. 그렇죠? 자국의 효용이 극대화되니까 C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자국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바로 C점입니다. C점. 자, 그래서 C점이
국제무역, 무역 이후 자국의 소비점이 됩니다. 무역 이후 자국의 생산점은 B점, 소비점은 C점이 됩니다. 그렇죠? 소비점은 C점이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특징들이 좀 많이 보여요. 우선 국제무역 이전에는 A점이 생산점이자 소비점이었는데 국제무역 이후에는 B점이 생산점, C점이 소비점이 되어버렸어요. 국제무역으로 생산점과 소비점이 분리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역으로 인한 이익, 여기 보면 효용이 어떻게 됐어요? 저게 U1에서 U2로 효용이 높아졌어요. Gains from trade, 무역으로 인한 이익, 그렇죠? 자국이 국제 무역을 하니까 소비자들의 효용, 그렇죠? 국가 전체의 효용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무역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봅니다. 자, 자국은 원래는 밀 50, 1025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었어요. 국제 무역을 하니까 밀 100부셜을 생산합니다. 천은 제로. 그렇죠? 그러나 자국의 밀 소비점은 국제무역 이후에는 40입니다. 40. 60이 남네요. 그래서 자국은 밀 60부세를 외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출. 자, 그 다음에 천 한번 볼까요? 원래는 천을 자국은 생산하지 않게 돼요. 국제무역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천 소비를 얼마만큼 해요? 40만큼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안 하는데 40만큼 소비한다. 이 60만큼을 수입을 하게 되겠죠. 수입.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기회비용, 상대가격을 이용해서 무역 패턴을 예측해 봤어요. 이 그래프에서도 명확히 그렇게 나타나네요. 자국은 밀 60부셔를 수출하고 1040녀들을 수입하게 되더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 그래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C점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원래는 두 그래프,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 효용함수 꼴을 알면 연립해서 C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충 중앙에 있는 점을 잡는다. 그 다음에 C점은 A점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대칭적인 이런 효용함수를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으로 자국의 생산과 소비의 변화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그림을 보고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기 한번 다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자국이 국제 무역을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역 이익이 발생을 해요. 자국의 효용이 U1에서 U2. 그렇죠?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자국은 무역을 하지 않는 것보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 그렇죠? 높아진다. 자, 외국 한번 봅시다. 외국. 자, 스타가 표시됐죠? 똑같은 그림 형태인데 스타. 그렇죠? 여기서 동일하게 밀, 천. 그
그 다음에 자국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 무역 이전 요거였죠. 요거 그렇죠. 100을 지났고 그때 외국의 비무역 균형점은 A 스타 50만큼 생산해서 소비해야 한다. 국제 무역 이전에 외국의 생산점이자 소비점은 A 스타다. 이런 상태였는데 자, 외국 원래 미일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3분의 2로 이게 낮아지게 됩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는 천 상대 가격은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은 미일의 상대 가격은 낮아졌지만 분자 부모를 뒤집어 보면 되겠죠. 천의 상대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천의 상대 가격이 국제 무역 이후에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외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을 자국에서 파는 게 아니라 외국 내부에서 파는 게 아니라 자국으로 수출하게 되죠. 그렇죠? 수출하게 되죠. 더 높은 가격에. 외국의 천 산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의 천 산업에서의 임금이 밀 산업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되겠죠. 외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밀 산업에서 빠져나와서 천 산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만큼 생산하고 있는데 외국의 노동자들은 점점 밀 산업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이동? 천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버립니다. 그렇죠? 천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버립니다. 야, 3분의 2, 더 2분의 3이겠죠? 뒤집으면. 원래 1이었는데 2분의 3이 됐다. 가격이 50%가 상승할 것이다. 국제 무역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의 전문화, 천 생산의 전문화가 일어납니다. 외국에서는 천 백야드를 생산하고 밀은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국제 무역 이후 외국의 생산점이 되겠죠. 외국은 그러면 밥은 안 먹어요? 맨날 뭐 천으로 옷만 만들어서 사나? 어떻게 해요? 생산한 천 백야드를 가지고 자국의 밀과 교환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교환을 시작합니다. 교환 비율 3분의 2, 뭐 뒤집으면 2분의 3. 그렇죠? 자, 이쪽은 밀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그래프 1보다 세계 가격선, 새로운 가격선은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더 평평하게 그려지겠죠. 자, 천을 가지고 국제시장에 뛰어들어서 자국의 밀과 교환합니다. 계속 교환을 갑니다. 교환을 합니다. 어디에서 멈춰요? 여기에서 딱 멈추죠. C스타에서. 왜요? 이 지점에서 외국의 효용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C스타점에서 딱 멈춥니다. 그래서 C스타점이 외국의 소비점이 됩니다. C스타가 외국의 소비점이 된다. 자, 외국은 밀 60, 1060을 소비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은 밀 생산해요? 생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소비는 60을 한대요. 밀 60부셔를 수입하겠죠. 그 다음에 천은 백야드를 생산하는데 천 소비는 여기 보면 60입니다. 이 40이 남네요. 이 40을
외국으로 자국으로 수출하게 되죠. 그렇죠? 수출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도 외국도 동일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 어떤 현상? 효용 증가. 자국의 후생 수준 향상. 외국. 자꾸 자국이라고 말하는데 외국. 자, 외국도 국제 무역을 하니까 후생 수준이 향상이 됐네요. 그렇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무역 패턴 한번 볼까요? 외국은 밀을 수입하고 천을 수출하네요. 이전에 우리가 기회비용 상대 가격을 이용해서 외국의 무역 패턴을 예측해 봤어요. 이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과제도 하고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숫자 잡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균형점들은 어떤 중앙에 있는 점들 위주로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자국과 외국은 자국이 수출하는 수출량이 외국이 수입하는 수입량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국가만을 지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교환 비율을 고려했을 때도, 교환 비율을 고려해서 그걸 계산해 봤을 때도 국제 수지 균형을 가정해야 됩니다.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리카르도는 무역을 하는데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어 있다. 균형이 되더라도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이익을 본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왜? 그때 시절에는 국제 수지 균형보다는 국제 수지의 흑자가 크면 클수록 나라의 곳간에 금과 은을 무한대로 쌓는 게 가장 큰 가치다라고 주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 않다.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더라도 무역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형에서도 그게 그대로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방금 그림을 보고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또 써져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듣고 이것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자국과 외국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국은 비교 우위를 갖는 밀을 수출하고 외국은 비교 우위를 갖는 천을 수출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자국과 외국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됩니다. 후생이 향상됩니다. 그렇죠? 자, 정리. 리카르도 모형의 첫 번째 교훈. 무역 법터는 비교 우위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단순한 리카르도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양국 모두에게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효용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자국도 외국도 모두 다 후생 수준이 향상된다. 뭘 기준으로? 효용함수, 효용이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국제무역을 하면 자국의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소비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후생 수준이 높아졌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보통 어떤 지수를 가지고 이걸 설명합니까? 실질임금. 자, 그런데 실질임금은 말이 임금이지 이건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명목임금, 명목화폐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좀 벌기 힘들겠네요. 많이 해야겠네요.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런데
모 운동화 20만 원이다. 모 운동화로 측정한 여러분들의 실질 임금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20만 원으로 나눠야겠죠. 모 운동화 5컬레. 여러분의 모 운동화로 측정한 실질 임금은 모 운동화 5컬레입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 벌었는데 아이폰 100만 원. 여러분들의 아이폰으로 측정한 실질 임금은 아이폰 한 대. 그렇죠? 실질 임금은 말이 실질 임금이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아우, 사장님한테 엄청 감사해야죠. 겉에서는. 그렇죠?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근데 뒤돌아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운동한테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아이씨. 뒤에 가서는 약간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니, 명목임금이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운동화 값도 40만 원으로 2배가 되어버렸어요. 100%. 임금 100% 올라, 운동화 값 100% 올라. 200을 운동화 한 컬에 40만 원으로 나눠봐서 5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생은 향상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한마디 해야지요. 아, 좀 더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죠. 사장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되고 네. 기분 나쁘겠지. 그렇죠?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생 수준을 따질 때는 이 실질임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뿐만 아니라 다음 장 3, 4, 아마 5장까지인가? 이 실질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니 국가 전체, 외국과 자국의 후생 수준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임금은 각각의 상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키 운동화로 측정한 실질임금, 아이폰으로 측정한 실질임금. 자, 그러면 국제무역 이전에 자국의 실질임금 한번 따져봅시다. 자, 국제무역 이전에 자국은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밀, 천. 그러니까 밀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임금,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임금이 있겠죠. 그렇죠? 자, 자국의 국제무역 이전 실질임금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명목임금을 PW로 나눈 게 밀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임금. 여기서는 밀 생산자의 실질임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W를 PC로 나눈 게 국제무역 이전 자국의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임금. 천 생산자의 실질임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임금 결정식에서 W는 P 곱하기 MPL이네요. 아, 양변을 P로 나누면 왼쪽은 실질임금이 되고 오른쪽은 MPL이구나. 결국 실질임금은 뭐다? MPL이다. MPLW, MPLC구나. MPL이구나. 실질임금은 MPL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국제무역 이전 밀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임금, 밀 생산자의 실질임금은 MPLW. 우리는 얼마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밀 서비스. 천 생산자의 실질임금,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임금, MPLC 1000이하트.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국제무역 이전은 단순해요. 근데 국제무역 이후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런데 국제무역 이후에 자국은 뭐만 생산해요? 밀만 생산합니다. 천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은 생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국제무역 이후에
자국에는 천을 생산하지 않아요. MPLC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실질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 또 가격도 변했네. 가격도. 고민스럽네요. 자, 우선 존재하는 자국이 국제무역 이후에 생산하는 밀 기준으로 한 실질 임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W를 PW, MPLW, 4부씩. 야, 국제무역 이전과 이후에 자국의 밀의 실질 임금은 4 똑같네요.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런데 자국은 국제무역 이후에 천은 생산하지 않지만 천을 소비하고 있어요. 수입해서. 그러면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임금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상대 가격은 이미 3분의 2였어요. 3분의 2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이게 뭐예요?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임금이에요. 국제무역 이유를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제무역 이유. 자, 국제무역 이전에는 W를 PC로 나눈 게 MPLC였어요. 국제무역 이전. 근데 국제무역 이후에는 자국은 천을 생산해요? 생산 안 해요. 이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자, 요 식 W를 PC로 나눈 이 식을 좀 약간 변형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PW 오버 PC를 W 곱하기 PW. 왜요? 이렇게 하면 소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PC분의 PW예요. 그렇죠? PC분의 PW. 자, 이거 뭐예요? 새로운 가격. 그 다음에 W를 PW로 나눈 게 MPLW잖아요. MPLW는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자, PC분의 PW는 어떻게 해요? 3분의 2. 그 다음에 MPLW는 4 불변. 어떻게 돼요? 자국은 천 가격으로 측정한 국제무역 이후에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임금은 3분의 8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네요. 국제무역 이전에는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임금이 2야드였는데 3분의 8로 실질 임금이 높아졌네요. 임금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임금이 높아졌네요. 자국입니다. 자, 이 부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고비야. 오랜만에 생각할 거 나왔습니다. 근데 뭐 간단한 겁니다. 자, 방금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 자국에서는 국제무역 이전에 밀 샤브셔를 소비하거나 천 이하들을 소비한다. 실질 임금. 그렇죠? 국제무역 이후에는 밀 샤브셔를 소비하거나 천 3분의 8. 그렇죠? 밀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하지만 천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 그렇죠? 자국은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자,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국제무역 이전 외국의 밀 생산자의 실질 임금 어떻게 나누면 돼요? W 스타를 PW 스타로 나누면 되겠죠. 그건 MPL W 스타겠죠. 우리 이걸 얼마로 가정하고 있어요? 밀 1부시요. MPL W를 외국에서는 1로 가정하고 있죠. 천 생산자의 실질 임금, 천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임금 PCW로 W 스타를 나눠야겠죠. 그러면 MPLC 스타가 되겠죠. 1000열야드 가정하고 있죠. 국제무역 이전에 외국의 실질 임금은 밀 1부셜 1001야드였습니다. 국제무역 이후에는 국제무역 이후 외국은 밀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천만 생산합니다.
항상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같이 딱 이렇게 가입표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럼 외국은 MPLW 스타라는 게 국제무역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을 안 하는데 여기 MPLC 스타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 이후에 외국의 실질임금을 따질 때는 존재하는 것부터 먼저 따지면 쉽습니다. 자, 국제무역 이후에 외국의 실질임금 PC분의 W 스타겠죠. 그러면 MPLC 스타 1야드, 1001야드. 그렇죠? 1001야드. 1000으로 측정한 외국의 실질임금은 무역 이전과 이후에 동일합니다. 그렇죠? 1야드, 1야드. 자, 문제는 이제 실질임금을 외국은 밀을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겠죠. 그런데 외국은 밀을 생산해요? 생산 안 해요? 생산 안 합니다. MPLW 스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국제무역 이후에 외국의 밀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임금인데 MPLW 스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까와 동일하게 조금 여기를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PC를 PW로 나누고 W 스타를 PC로 나누고 요건 새로운 국제 상대 가격. 요건 뭐예요? MPLC 스타죠. 그렇죠? 자, PW분의 PC는 얼마예요? 2분의 3. 그렇죠? PC분의 PW가 3분의 2니까 분자분모 뒤집으면 2분의 3. 그 다음에 MPLC 스타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분의 3이 되네요. 분명히 말할 수 있네요. 외국은 국제무역 이후에 밀로 측정한 실질임금이 1에서 2분의 3으로 실질임금이 높아진다. 분명히 말할 수 있네. 2분의 3으로 높아진다. 그렇죠? 자, 외국의 실질임금은 밀 기준으로 했을 때 높아진다. 외국 소비자들은, 외국 생산자들은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생산자, 소비자, 이게 생산자 이꼴 소비자니까 여기서는요. 결론적으로 양국 모두 다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야, 또 국제무역으로 인한 이 두 번째를 우리가 방금 살펴봤네요. 이전에는 효용이 높아진다. 이번에는 실질임금이 높아진다. 양국 모두 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가 균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국제 수지가 균형되어 있고, 그렇죠? 자국 두 가지 상품 생산에 다 절대 우위, 외국은 절대 열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된다. 효용 증가, 실질임금 상승. 심지어 두 가지 상품 생산에서 절대 열위는 외국조차도, 그렇죠? 외국조차도 투생 수준이 향상된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거 이제 했는데 중요한 사실을 방금 말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상품 생산의 절대 열위에 있는 외국조차도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비교 우위에 따라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의 실질임금은 밀로 측정하면 4, 천으로 측정하면 3분의 8. 무역 이후에 외국은 2분의 3, 천은 1야드였어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실질임금은
어떤 상품으로 측정하든지 어느 나라가 더 높아요? 자국이 더 높습니다. 자국이 더. 왜 그럴까요?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NPL입니다. NPL이 실질임금 수준을 결정하는구나. NPL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절대 우위에 있다. 그렇죠? 자국은 지금 NPL이 어떻게 됐어요? 4, 2. 외국은 NPL 스타가 1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죠. 이게 높아요. NPL이 높다는 건 뭐예요? 기술 수준이 높다. 그렇죠? 두 가지 상품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생산성이 높다. 그렇죠? 자, 자국의 실질 임금이 국제무역 이전이나 이후에 외국보다 항상 높습니다. 왜 그래? 실질 임금은 뭐가 결정하기 때문에? 기술 수준, 생산성, 절대 우위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질 임금. 그렇죠? 국제 무역으로 양국의 실질 임금은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국과 외국을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자국이 높다. 실질 임금은 뭐가 결정한다? 절대 우위가 결정한다. 기술이 결정한다. 생산성이 결정한다. 그렇죠? 임금 수준.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국제 무역을 하면 모든 상품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가 미국에 있다. 중국은 절대 열위에 있다고 치더라도 양국이 국제 무역을 하면 중국의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미국의 실질 임금도 상승한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 임금 수준이 미국의 실질 임금 수준보다는 항상 낮다. 왜냐하면 실질 임금은 절대 우위, 기술 수준, 생산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리카르도 모형의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금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했어요. 무역 패턴은 비교 우위가 결정하지만 임금은 뭐가 결정한다? 절대 우위가 결정한다. 기술 수준이 결정한다. 그렇죠? 이 경우 자국은 두 가지 상품 생산에서 고기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NPL이 높기 때문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입니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외국은 두 개 모두에서 저기술, 그렇죠? 낮은 생산성, 낮은 NP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을 하게 된다. 자, 리카르도 모형에서 암시하는 게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기술, 생산성, 뭘로 측정하고 있어요?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동 생산성. 노동자 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생산량. 그렇죠? 생산량. 그렇죠? 자, 그런데 노동 생산성을 더 정확히 측정하려면 시간당 부가가치라는 거 있죠? 시간당 부가가치. 노동자 한 사람이 시간당 창출해내는 가치. 그렇죠? 자, 한번 봤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한국, 대만. 야, 이 그림을 보면 빨간색은 생산성이고 회색은 임금입니다. 야, 두 개가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네요. 여기에 약간의 뭐 조금 정비례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나타나나 전체적인 경향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높은 생산성을 가진 나라가 높은 임금을 지불하더라. 그렇죠? 이건 어디에서 암시하는 거예요? 리카르도 모형. 우린 지금까지 리카르도 모형에서 생산성, 절대 우위, 그렇죠? 기술이 높은 나라가 임금을, 실질 임금을 높게 줄 수 있다. 준다. 이런 내용을 학습을 했고 실제 데이터로
보더라도 그렇다. 그렇죠. 그다음 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좀 논리적인 비약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리카르도 모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리카르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모든 상품 생산의 절대 여류에 있는 국가가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임금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가 리카르도 모형에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못 사는 나라들, 너희들 이익 얻으려면 무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낮게 주는 임금, 낮은 수준의 임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럼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개발국이 비교 우위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지불하지 않고서라도 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리카르도 모형은 참 또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NPL이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시간에 따라 NPL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임금 수준은 뭐가 결정한다? NPL이 생산성, 그렇죠?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은 시간이 따라 향상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한 국가가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 나라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고 그러면 무생이 향상될 거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가 또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 보면 거의 모든 국가가 지난 한 30년 동안 뭐예요? 생산성이 향상되어 있네요. 그리고 임금도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NPL이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장 리카르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 그렇죠? 중요한 내용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미래 세계 상대 가격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3분의 2. 그때 어떻게 됐어요? PC가 2분의 1이고 PW 스타 PC 스타가 1이라고 했어요. 양국이 무역을 하면 이 사이 가격이 세계 가격이 3분의 2가 되더라.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이 비무역 상대 가격 2분의 1과 1 사이의 어떤 가격으로 수렴한다. 우리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가격 사이에 있는 3분의 2라고 가정을 한다. 그렇죠? 근데 3분의 2는 중간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국이 밀을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자국은 밀의 수출 공급 곡선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자국 입장에서는 밀의 상대 가격이 국제 가격, 세계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수출할 거예요. 그렇죠? 상대 가격 수준에 따라 수출하기 원하는 양이 있을 거예요.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외국은 밀을 수입합니다. 밀의 세계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입을 많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외국의 수입 수요 곡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제학,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공급 곡선, 수요 곡선에 앞에 수출과 수입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렇죠? 수출 공급 곡선, 수입 수요 곡선이 존재합니다. 어떤 가격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죠. 여기에서는 미래 세계 상대 가격 3분의 2는 자국의 미래 수출 공급 곡선과 외국의 미래 수입 곡선, 수입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과 외국의 수입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봅시다. 그렇죠? 도출해 봅시다. 이 그림이겠죠. 이 그림. 자, 이 그림에서 왼쪽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어요. 자, 자국의 생산점과 소비점의 변화. 그렇죠? 회색 그래프는 국제무역 이전, 빨간색은 국제무역 이후. 그렇죠? 자, A점 먼저 여기서 출발해 봅시다. A점은 비무역이에요. 그렇죠? 미래 상대 가격이 얼마? 2분의 1. 수출량 제로. 오른쪽에 한번 찍어 봅시다. 이거 미래 수출량, 미래 상대 가격. 자, A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미래 자국의 미래 수출 공급을 곡선으로 표시해 봅시다. A에 해당하는 점은 A 다시가 되겠죠. 왜요? 미래 상대 가격이 2분의 1인데 수출량 제로. 수출량 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제 자국으로 미래 전문화가 딱 이루어졌어요. 미래 전문화. 그렇죠? 미래 전문화. 근데 아직은 교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출하고 싶은 양인 50입니다. 아직 교환을 안 했어요. 그렇죠? 가격은 2분의 1입니다. 아직 교환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미래 상대 가격 2분의 1이 수출하고 싶은 양 50이 됩니다. B에 해당하는 점이 B 다시가 됩니다. 그렇죠? B 다시가 됩니다. A 다시와 B 다시를 연결을 해야겠죠. 수평인 부분이 처음에 좀 나타나는. 이 그림은 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길게 그렸으나 실제로는 아주 좀 작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평인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 PPF가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계속.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시점에서 자국은 미를 얼마만큼 소비하기를 원해요? 40. 그러나 생산은 100을 합니다. 60을 수출하기를 원하겠죠. 세계 가격은 3분의 2. 3분의 2에 60을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20. C 다시점. B 다시와 C 다시를 연결. 그렇죠? 연결. 그 다음에 혹시 여기는 뭐 없으나 더 3분의 2에서 세계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서 미래 세계 가격, 상대 가격이 높아지면 자국은 미를 더 많이 수출하고 싶어 하겠죠. 우상향의 자국의 밀 수출 공급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의 자국의 밀 수출 공급 곡선이 그려지겠죠. 밀의 세계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국은 밀을 많이 수출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국의 밀의 수출 공급 곡선에서 수평인 부분이 나타난 이유.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교환 비율이 항상 다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상대 가격 2분의 1. 더 앞으로 나가면 왜 PPF가 직선으로 그려져요? 노동의 하한계 생산 NPL이 일정하다.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불변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됐고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의 경우 뭐가 도출됩니까? 외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 도출되겠죠. 여기서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자, 왼쪽은 외국의 생산과 소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A 스타점이 비무역 생산점 소비점. B 스타가 외국의 무역 이후 생산점. C 스타가 무역 이후 소비점. 이 A 스타에 대응되는 점이 이 점이겠죠. A 스타에서는 상대 가격 1, 수출량 제로. 이 점이 찍히겠죠. 자, B 스타. 자, A 스타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교환 비율 2분의 1을 이쪽으로 갑니다. B 스타. 아직 하지 않지만 생산이 50이 됩니다. 교환 비율은 계속 2분의 1이었고 생산은 딱 50이 됐습니다. 50을 수출하고 싶어 하겠죠. 아니, 수입하고. 그렇죠? 수입. 말 잘못했습니다. 수입하고 싶어 하는 양이 50이 되겠죠. 상대 가격은 여전히 1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수평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이쪽에서 C, A 스타에서 B 스타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C 스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상대 가격 1이었는데 이제 3분의 2로 외국의 입장에서는 낮아진 거죠. 그렇죠? 밀의 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밀을 얼만큼 수입해요? 60만큼을 수입합니다. 그렇죠? 60. C 스타 다시. 그래서 B 스타 다시와 C 스타 다시를 연결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입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외국의 입장에서 밀의 상대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입을 많이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하향의 수입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수평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1일로 일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불변 NPL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거의 중요한 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국의 수입 수출 공급 곡선, 외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3분의 2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른 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 중간 가격으로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단순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지만 뭐 중요할 수도 있고 한번 봅시다. 우리 교육 조건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예요? 수출 가격을 수입 가격으로 나눈 것을 교육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육 조건. 자국은 밀을 수출하므로, 그렇죠? 자국은 지금 밀을 수출해요. 그래서 자국의 교육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PC분의 PW. 외국은 천을 수출하므로 외국의 교육 조건은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교육 조건이 상승한다 그러면 수입 가격에 비해서 수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수출로 더 많이 벌 수 있고 수입에 대해서는 더 적게 지불하므로 후생이 향상됩니다. 그렇죠? 이걸로도 후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자국의 교육 조건은 향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그렇죠? 외국은 1에서 2분의 3로. 그렇죠? 교육 조건이 향상이 됐다. 후생이 향상됐다. 그렇죠?
자, 또 교육 조건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차 상품. 1차 상품 보통 1차 상품을 에는 어떤 상품들이 속합니까? 농산품, 광물.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보통 저개발 국가들이 뭐 수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1950년대 라틴 아메리카 경제학자인 프레비시와 영국 경제학자인 싱어가 1차 상품, 농산품, 광산물의 가격은 제조업 상품 가격에 비해서 하락을 많이 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상품은 누가 많이 수출해? 저개발국들. 그렇죠? 그래서 이 저개발국들은 무역을 하게 되면 교육 조건이 악화가 돼서 후생이 악화된다. 이런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설을 제기할 수 있었던 어떤 논리적인 추측이 존재하겠죠. 첫 번째, 이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논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사람들이나 국가들은 점점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득에서 식품에 지출하는 비중을 줄인다. 대신 문화나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소득을 많이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요? 미시에서 배웠는데. 그게 뭐였어요? 엥겔 법칙.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식품 가격 떨어질 것이다. 식품은 누가 수출한다? 주로 저개발국. 이 가설이 맞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선진공업국들은 제조업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광물 대신 새로운 대체제, 인공적인 대체제를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개발국들이 수출하는 광물, 그렇죠? 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광물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광물은 누가 수출하냐? 저개발국이 수출한다. 저개발국의 후생은 악화된다. 이 가설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 이 가설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첫째, 제조업 상품에서의 기술 진보는 제조업 상품 가격을 하락시킨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LCD TV. 한 10년 전에 LCD TV가 한 32인치 뭐 30 몇 인치짜리 한 2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나요. 요즘은 얼마요? 뭐 30, 50만 원 이하짜리도 있는 것 같던데. 제조업 상품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 야, 제조업 상품 주로 누가 수출해? 선진국들이 수출한다. 프레비싱어 가설은 틀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광물 중에 원자재, 광물, 원유 봐라. 가격이 계속 높거나 뭐 변동성이 크긴 크지만 항상 전체적으로는 높게 유지되어 왔다. 프레비싱어 가설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어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가설을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수집하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그렇죠? 진짜 맞는지 틀린지. 자, 우선 9가지 상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1차 상품. 자, 이거 보면 지난 100년이네요. 100년 동안 1차 상품. 고무. 저개발국들이 많이 수출하는 거네. 양모,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했네요. 이 세 가지 상품은 프레비스 싱어 가설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품들이네요. 그 다음 목재, 담배, 양고기는 전체 지난 100년 동안 상승했다. 프레비스 싱어 가설이 틀리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네요. 그 다음 마지막 그래프. 아이언, 바나나, 구리. 좀 변동은 있지만 지난 100년 동안 특정한 경향이 없다. 일정하다. 9가지 상품 중에 3개는 지지, 3개는 틀리다, 3개는 알 수 없다.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프레비시 싱어 가설은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명확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프레비시 싱어 가설은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로 우리가 2장 리카르도 모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마지막으로 리카르도 모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카르도 모형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3장, 4장, 5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